신혼집에 다락방. 아, 뭐가 좀 세 보인다. 아, 예. 다락방. 실제 겪은 일이죠, 이것도. 평택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40대 주부고 김모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글로 읽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한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우리 부부의 신혼 초 이야기다. 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맞아, 딱 옛날 집에 딱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쇠하다. 아, 사연이 있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끗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치.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무서워. 누구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찰컥찰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옮기는 소리가.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그치, 올려놓는 거 차고 계속. 쌓고 있었다. 거기 올라가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이라도 가 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왜?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돼.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래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럼 이상하다. 깐난쟁이인데 5개월이면. 보름을. 그러니까. 뭐야?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남의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만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혹시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을 죽어놨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야, 듣는 내내. 와, 이거 팔에 소름이 끼쳐가지고. 진짜 무섭다. 아, 근데 이게 상상된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공포 있어요. 누가 들어온다는 그 느낌의 공포는 최악이에요. 전혀 예상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벽돌을 싸서 다락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런 게 생각도 너무 못했어. 무서웠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으니까 더 무서웠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저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감하시는 게 옛날 집들의 어떤 그 구조를 이제 대부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턱턱 놓고 해서 이제 그쪽 이렇게 다락방으로 이제 부엌 난 위쪽에 너무 잘 알아. 금은 나 이런 예. 집에 살았어. 요거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내주셨어요. 그림하고 맞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부엌이 낮고 계단 2개 정도 올라와서 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부엌이 있고 그 위가 다락이구나. 근데 그래서 이사 갈 때요 어른들이 저희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짐 제일 먼저 들여놓을 게 소금. 소금을 소금. 그죠? 소금 들어가고, 소금을 네. 먼저 이렇게 들여놓고. 소금도 들어가고 이제 그 밥솥도 들어가고. 아, 밥솥. 네, 밥솥 들어가고. 밥솥이 들어가야 소금도 들어가요. 네, 소금. 밥솥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반대로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미신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집이 굉장히 안 팔리면 뭐 소주병 같은 거를 거꾸로 매달아서 어디 기둥 같은 데 묶어 놓으면 집이 뭐 잘 팔린다. 칼은 어디 매달아 놓으면 뭐 집이 잘 팔린다. 뭐 그런 미신도 맞아. 믿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주택의 구조상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건가 아니면 해외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 어때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이란 말 찾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난방이나 취사 같은 게 온돌 구조이기 때문에 온돌이죠, 온돌. 네. 배관이라는 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2층, 3층 혹은 다락 이렇게 건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추우니까. 네, 그래서 오픈이 센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가집에는 아예 다락이 없고 기와집 같은 경우는 기와의 모양을 크게 질 때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보통 다락이라 불렀기 때문에 어떤 서양 공포 영화에 나오듯이 어떤 그런 외딴 방 같은 다락방이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옥의 어떤 특정한 공간. 그래서 이제 활용을 했구나 일본 분들이. 굳이 얘기하면 다락방보단 다락. 그 말이 좀 적합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집을 고층, 중층으로 많이 짓는 뭐 서구권, 유럽권에서 뭐 다락방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건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 많이 넣어놓기도 맞아. 하고 햇빛이 안 드니까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피고, 예.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나간 사람이 뭐 거기다가 넣어놓고 잃어버린 거 맞아. 뭐 이런 게 있기도 깜빡하고. 하고 하니까 공포 영화 같은 데서는 그래서 다락방이 소재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면 다락방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옛날에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거 조그만 다락방 뭐 넓고 큰 방도 있지만 그것이 좋아요. 네, 우리는 그때 뭐 할머니들이 뭐 거기다 뭐 맛있는 것도 넣고 우리랑 좀 다르네. 정서가 다르네요. 우리는 거기 꿀단지 있는 곳. 맞아. 그러네. 아, 재밌네요. 아니, 아까 그 사연으로 다시 가면 그 부부가 얼굴 완전 잿빛되고 막 야위고 너무 안 좋아져서 그 어머님이 보시고 니들 얼굴이 왜 이래 이 정도였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납 중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자기요? 납이 사람 몸속에 많이 들어와서 쌓여서 어떤 증상을 발현할 수가 있게 되면 좀 심해지면 정신 착란이 맞아, 납 중독.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납을 어디서 일하는 곳이 뭐 이제 뭐 공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실 때 뭐 무연 휘발유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무연이란 말의 연이 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납이 안
안 들어있는 휘발유다라고 이건 좋은 휘발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는 납이 이제 들어있는 휘발유를 사람들이 많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오염돼서 납성분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도 뭐 과거에 이런 거 잘 관리 안 될 때는 뭐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한 식기, 화장품 이런 데도 납성분 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에 뭐 중국산 뭐 이런 일부 제품에 뭐 이런 게 있었죠. 아, 이분이 그 괴심 파괴하시는 분이구나. 납중독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납중독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네. 갑자기 단정 지을 수 없대요. 바로 올라라. 그런 게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똑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뭐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어떤 같은 원인이 되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식중독은 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져서 그런 거다. 영혼 탈취. 영혼 탈취. 영혼단지. 납중독은 뭐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신혼집에 다락방 과연 몇 개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어둑신이 여러분들 촛불 켜주세요. 합니다. 몇 개죠? 자, 지금 뭐 봤더니 올라갈 거 2층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속도 좋아요. 뭐야? 올라갔어. 서른 넘었죠? 자, 30 넘었죠. 와, 몇 개야? 40개요? 몇 개야? 또 켜졌어. 또. 우와. 감사합니다. 귀신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신혼집의 다락방은 촛불 44개가 야야야야야. 동티입니다. 이거 좀 우리 동태하면 그 동티모으 쪽에 그. 아, 이 이야기는 그 김포에 사는 이지숙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말도 마라. 야 들어가 봐. 진짜. 아버지, 괜찮아? 어떡해.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거동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왔어.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게다가 아버진 자꾸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자꾸 숨을 못 쉬고 괴로워했다. 그럴 때마다 난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번엔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건 아닌지 막 불안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아버지 곁에서 깜빡 잠이 든 나는 또다시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아버지 괜찮아? 심각하시다.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몹시도 거슬리는 쇳소리.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놀란 걸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뒷곁으로 향했다. 누구 있어요?
피에 절은 닭 모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손에 칼을 든 엄마였다. 엄마! 칼이 참 잘 드네.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뭐해? 네 아버지 뭘 못 잡수길래 닭죽이라도 쓰려고. 나는 좀 황당했다. 그 새벽 엄마는 닭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밝자 나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을 받아왔다. 근데 그 사이 엄마는 밭에 가셨는지 집이 조용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질 않았다.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자 걱정이 된 나는 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엄마! 야, 너는 집에 있었으면 우산이나 좀 갖고 나오지. 아유, 뭐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비라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는커녕 별이 총총했다. 엄마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좀 이상했다. 실성한 듯한 표정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엄마, 신발 한 짝은 어쨌어? 신발? 아유.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아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엄마의 얘기는 이랬다. 산 아래 밭에서 날 저문 줄 모르고 감자를 심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아니 근데 점점 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게 마치 무슨 큰 짐승인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서 호미도 못 챙기고 도망을 쳤다니까. 청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더니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저게 뭐지 싶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아, 저게 뭐야? 아니, 이 산골에서 저렇게 시뻘건 옷을 입고 뭐하고 있대야?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옷이 아니라 옷 전체가 피로 물든 거였다고 한다. 시겁한 엄마가 어찌할 걸 모르고 있는데 그때 너지? 네가 죽였지? 엄마는 지금 이 여자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은 생각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 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봐봐, 비가 쏟아졌다며.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 옷을 만져보니까 정말 안 젖었어. 내가 뭐에 홀렸었나? 그 여자, 너 아버지한테 매일 나타나는 그 여자 같아. 그 귀신. 에이, 멧돼지일 거야, 멧돼지. 엄마가 놀라서 잘못 본 거야. 아유, 엄마의 말에 나는 무섭기도 하고 진짜면 어쩌지 싶어 정말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그날 밤 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 밤중에 뭐해? 엄마! 처음엔 엄마가 절구를 찢나 했는데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또 뭘 보셨나?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쳐든 병풍 뒤로 여자가 뛰는 걸 멈췄다. 나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티살이 붙었어, 동티살. 아주 몹쓸게 이 집에 들어왔네. 응? 아이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 집 양반 산송장 다 됐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우리 집에 뭐 몹쓸 게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네가 갖고 왔잖아. 네가. 그거네, 그거. 그러면서 할머니의 시선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향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할머니는 이웃 동네에 사는 무당이신데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이라고. 무섭다. 억울하게 죽어서 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칼을 찾았으니 자네가 범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칼에 붙어온 귀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집 식구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동티살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칼을 가져온 자네가 직접 해야 해. 의식을 하다가 멈추면 절대 안 돼. 계속 해야 돼. 알겠어? 자정이 되자 엄마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는 정화수 한 모금을 입에 머금더니 칼에 푸 하고 뿌리셨다. 그리고는 하얀 천이에 칼을 내려놓으셨다. 자, 시작해.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도끼를 들더니 칼을 계속 내리쳤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주문을 외우셨다. 나무재벌대세 통도신대세 동방대살 통도신대세 땅방대살 통보신대세 서방대살 통도신대세 북방대살 통도신대세 급급이 요를령. 그런데 그때 방에서 아버지의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몸부림을 쳤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했지만 아버지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 빨리 와봐. 그때 밖에서 무당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안 돼! 빨리 내리쳐! 빨리 더 내리쳐! 빨리! 엄마! 아버지! 쨍그랑! 동시에 아버지는 푹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너무 신기하다. 이제 됐네. 엄마와 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 할머니의 말을 따랐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뭐 이동대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을 찌른 칼이라니 뭐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요?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살인 도구를 숨겨놨나 보네. 정말 엄마가 주워온 그 칼은 귀신 들린 칼이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와. 네. 진짜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명품 보이스는 역시 다르네요. 예. 정확히 동티가 났다는 거예요? 동티는 무슨 뜻인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을 만졌을 경우 병이 나는 건데 우리 그 병강세전 아시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옥녀가 나무 좀 해와라 좀. 그때 이게 나무하러 산에 가기 싫고 그 마을 입구에 세우는 장승이 있어요. 아 그래 그 영화 보니까 그거 기억나네. 그 장승을 다 베어서 이제 뗀 거야. 술 먹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강세가 죽어요. 병강세가. 그래 맞아. 병강세가. 그게 동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거. 건들지 말아야 될 거 건들면.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뭐 한번 이 어머니께서 칼을 주웠던 거기를 다녀왔다. 무섭게 왜 또 가셔? 대단해. 대단하다. 엄마가 여기에서 이쪽을 탁 막 메고 계신데 여기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아주 날이 굉장히 좋은 칼이 이렇게 엄마 눈에 보였대요. 근데 원래 칼은 이제 가져오면 안 되는데 왠지 그날 꼭 그 칼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엄마가 그 칼을 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식이 끝나고 나서 무당 할머님이 이렇게 노란 천에 그 칼을 이제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좋은 곳에 보내드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진짜 이런 게 있는구나. 그 동태에 관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과연 몇 개의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약간 메시처럼 이렇게 이야기 드립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드립을 잘하시더라고요. 뭐 무난하게 쭉 가지 않을까 싶은데. 2층까지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몰입감이 진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 뭐 무난히 자 2층 올라가죠.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바로 2층 가죠. 예. 자. 자, 어떻게 되죠? 와, 자, 어떻게 돼요? 와, 자
자, 하나 더 가나요? 하나 더. 우와, 뭐야, 진짜로? 지금 40분. 완물? 40 하나. 자, 40분까지 가나요? 완물!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3, 2, 1. 야! 서희숙 씨 나면 다들 단합을 해서 44개를 주나 봐. 대박이다. 자, 서희숙 씨가 얘기해 주신 동티는 총 44개 완불이 켜졌습니다. 나쁜 아빠. 근데 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궁금하네요. 재밌겠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노지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나이가 45살. 저랑 비슷한,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비슷한 또래라서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연입니다. 슬픈 가족사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 지금 저거 보여? 바위에 있는 여자. 무슨 여자? 바위만 보이는데? 그래서 학창 시절 저의 별명은 귀신 보는 아이. 아 그래, 우리 사연도 종종 나왔었죠. 이상하게 제 눈에는 사람이 아닌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 저 뒤에 뭐 안 보여요? 거기 뒤에 안 보여요? 카메라 감독밖에 없는데요. 놀라봐. 처음엔 그저 놀랍고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가족한테 이러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사건은 제 나이 12살. 아버지와 함께 대성리로 놀러 간 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창문 하나 없는 허름한 재본소에서 근무하셨는데 아빠! 아이고 우리 지우. 아유 아빠 귀한 보물이 더위 먹으면 큰일 나는데 왜 나왔어? 응? 너 집에 가서 뭐 먹고 싶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셨으면은 퇴근한 우리 아빠의 옷이 늘 소금기로 가득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제 걱정뿐이셨어요. 좋은 아버님이시네. 그리고는 한 달에 겨우 하루 재본소가 문을 닫는 날 저와 함께 대성리로 물놀이를 가셨죠. 잠깐만. 지금 챙겨가야지. 자, 일단 너무 깊은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알지? 혹시나 제가 멀리 떠내려갈까 봐 안전장치를 해두신 거였어요. 그래야지. 시원한 계곡에서 물장구도 치고 한참을 즐겁게 놀고 있는데 계곡 한가운데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괜한 그 승부욕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바위를 딱 짚었는데 뭔가 물컹한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맞아. 또 귀신 보이는 거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사라지는지 저 알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내쉬고 감았던 눈을 뜨자 역시 바위에 있던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물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훅 하고 몸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뭐야? 얼음장같이 서늘한 뭔가가 제 발목을 감고 아래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점점 의식을 잃고 꺼져가고 있는 그 찰나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쑥 물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우리 지우고 안 된다고! 괜찮아? 괜찮지? 계곡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마치 그 여자로부터 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너 뭐 아버지가 뭘 알고 있나? 괜찮지? 어? 아빠도 이 귀신이 보여?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호야, 오늘 일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가자. 신신당부하시면서요. 엄마만 안 보이는구나, 이 집이.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뚝뚝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겁에 질린 듯한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방에서요. 불길한 생각에 황급히 거실로 나갔는데 집안 바닥에 물이 그것도 한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자국을 따라 걷자 안방 앞에 작은 웅덩이처럼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꽉 틀어 막고 말았습니다. 계곡에서 본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내 거라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두 팔을 버둥거리는 나의 아버지. 하지만 여자가 그런 아버지의 왼손을 그대로 붙잡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비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왜 이래? 제 비명소리에 그제서야 잠이 깬 어머니가 아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동시에 여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고요. 저희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뇌출혈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신마비로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된 나의 아버지는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한없이 다정했던 나의 아버지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 남자 만나고 왔지.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말고 누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돈을 벌어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한 날이면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말았죠. 그 귀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간 그 여자를 저는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우리 모녀를 10년 동안 괴롭혀온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어찌나 찢어지게 괴로운지 딸밖에 모르던 나의 아빠와 그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뚝 아버지도 없어요. 뚝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여자의 눈이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부녀에게 나타났던 그 여자가 또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건데? 그렇지. 저는 두려움도 잊은 채 울분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여자가 이를 아득바득 갈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빼앗을 거야. 당신도 제일 소중한 걸 빼앗겨가. 뚫어져라 어딘가를 노려보는데 그건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뭔가 있구나. 깨달은 그 순간 다 내 거였어.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당기는데 나 이대로 가면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 안간힘을 써서 방문을 꽉 움켜쥐는 그때 지우야, 지우야. 어머니의 외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거 다 꿈이었다고? 그런데 너 여기 발목이 왜 이래? 푸르고 검게 변해 있는 발목. 뭔가에 꽉 조인 듯한 멍자국이 양 발목에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단순 꿈이 아니구만. 그리고 그제야 보이는 방안 풍경. 누군가 일부러 물을 쏟은 것처럼 방문 앞이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저는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그 여자를 본 일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여자, 네 아빠가 엄마 대신 결혼할 뻔한 여자였어. 동네에서는 다 알 정도로 오래 만난 사이라는데 서울에 와서 엄마랑 결혼하려고 외정하게 버린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좋다고 프로포즈 받았고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아빠가 준 결혼 반지 그 여자 거였어. 헤어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여자를 그 양반이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를 치고 억지로 반지까지 빼앗았던 거야. 반지까지 뺏은 거 좀 그랬다. 그거 엄마 어떻게 아냐고. 결혼하고부터 꿈에 웬 여자가 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꾸만 나타나는데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참다가 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는 거야. 그 여자 네 아빠한테 버림받고 얼마 못 가서 저 먼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어머니는 상상도 못한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식까지 낳은 마당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그 소름 끼치는 금반지를 당장 손에서 빼내서 장롱 깊숙한 곳에 묻어뒀대요. 그 후로는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완전히 잊고 살았었는데 제가 12살이 되던 해 저와 아버지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한이 맺힌 거야. 자신을 사랑하는 두 여자를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 저는 아버지의 그 숨겨진 진짜 얼굴에 배신감을 느끼고 한동안 크게 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지우야,
잠깐만 이리 좀 나와봐라. 밖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방금 시장에서 제일 이쁜 걸로 골라왔어. 엄마랑 이제 그 사람들 보내주러 가자.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 옥상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비셨죠. 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당신도 이제 그만 용서해줘요. 이 꽃인 신고 저 세상까지 마음 편히 떠나시구려. 거기서 그 남자 만나거든 못 이룬 사랑 이루시고. 신문지로 싼 뭔가를 여자 그 신발 안에 넣은 다음에 경건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타고 남은 재를 쓸어 담을 때 딸그랑 그 소리를 내며 뭔가 떨어지는데 그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빼앗았던 그 금반지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45살,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꽃신을 태우셨는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버린 남자를 잊지 못했던 그 여자. 저 세상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사무쳤던 그 한도 풀었을까요? 오, 무슨 공포 영화 하나 보는 줄. 아주 뭐 집안에 진짜 아주 슬픈 또 가족사였네. 아유, 그 아버지가 난 아주 가정적인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주 나쁜 남자가 많네. 제목처럼. 그렇죠. 예. 뭐 딸한테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여자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아니 혹시나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황재성 씨 만약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더 슬픈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그런 거를 내가 모르게끔.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 사실 이제 그 사람하고 계속 이제 영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상처를 좀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셨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왜 황재성한테 아웃보를 줬구나 하는 게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김구라 씨 연기 지적한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반성했잖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이래가지고 내가 목을 보호하려고 내가. 김원효 씨인 줄 알았어요. 안 돼!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뭐 본인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 좀. 근데 몇 불 예상합니까? 저요, 완불. 오! 자신감. 황재성 씨, 몇 불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 진행시켜. 너무 잘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몰입도 좋았고. 완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둑신이 여러분. 자, 그럼 말이죠. 어둑신 분들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자, 이거 뭐 나는 2층까지는 그냥 무난히 간다고 생각해요. 뭐 40불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속도 보세요. 그러네. 속도 이제 황재성 씨랑 완전 다르죠. 예. 이게 떨린다. 그쵸? 와, 떨린다 이거. 속도 너무 빨라요. 자, 2층 바로 가고요. 자, 25분이 넘어갑니다. 자, 소머리 구간 넘어가면 너무 빠르다. 오! 무조건 40. 달려! 오! 뭐야? 무조건 40불 갈 것 같은데. 자, 40불. 41. 오! 진짜? 42. 진짜? 자, 여기서 멈추네요. 하나. 자, 3. 2. 2. 이거 되게 심하네. 진짜. 아주 좋아하시네. 와, 진짜 너무 될 만한. 이게 야. 저도 이제 속도를 항상 보잖아요. 만약에 촛불이 100개 있어서 100개까지 뚫고 갈 속도예요. 진짜로? 와. 쭉쭉 갑니다. 자, 김소연 씨의 나쁜 아빠는 총 43개. 완불의 촛불이